0.98이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아쉬움을 넘어서 좀 실망감까지도 들었죠. 양당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반사이익을 가지고 집권하는 구조를 갖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양당 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대단히 커져 있잖아요. 매우 안정적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당도 스스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사람 정책 정치 토크 PPP. 오늘은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셨던 권영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전해서 많은 득표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대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지역 순회를 많이 돌았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끝나자마자 지역 선대위 해단도 필요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대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진로 모색에 대한 간담회가 여러 지역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은 주로 이제 지역 순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한 10일 정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제 채널 저는 이제 나와주셔서 진짜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네. 제 채널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시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주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취지나 의도가 정책,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좀 있었기도 했고, 취지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보면 지금 이제 소수 정당이잖아요.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네. 민주노동당이 원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기간 동안에 진보당, 녹색당, 정의당이 진보당은 아니고 노동당, 녹색당, 노동당, 죄송합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으로서 이렇게 합친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제도가 우리 이제 선거법에는 없어요. 정당법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내에 있는 몇 개 산별들, 지역본부, 독자적 진보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몇몇 이제 시민정치단체,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이번 대선을 후보 단일 이제 내부에서 후보 경선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이 후보를 뽑고 대선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제 가자 평등으로 사회 대전한 대선 연대회의. 여기에서 이제 한 후보를 선출해서 공동으로 이번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용어는 딱 맞는 건 아닌 거네. 네. 3당과 산별노조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한 후보를 내세워서 공동으로 대선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대선 이후에 지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까지도 공동으로 계속 이제 대응해 나가자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대선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좀 아쉽게도 득표율은 0.98%였나요? 네, 맞아요. 좀 아쉽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웠죠. 네, 그래도 대선 결과 딱 나왔을 때 그날 하룻밤 만에 후원금이 한 13억 정도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0.98이라고 하는
표 이제 그때 결과를 이제 확인했을 때 사실 이제 좀 아쉬움을 넘어서 좀 실망감까지도 들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T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그 득표율이 3%였거든요. 그게 훨씬 못 미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쉬움과 실망감이 솔직한 이제 감정이었고, 다만 이제 그 출구조사 이후에 다음날 이제 그 계좌가, 후원 계좌가 이제 닫히기 전까지 들어왔던 이제 그 후원금이 보내주신 분들의 이제 마음이 거기에 많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미안하다는 표현과 함께 후원금으로 마음을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찍어드리겠다라든가 또는 이제 또 나와달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대체적으로 한 16,000개 이상의 어떤 메시지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내준 건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맙다는,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의 이제 가장 낮은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표가 아닌 후원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숙제로 남는 그런 선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 네네. 제가 그 두 가지 숫자를, 저는 이제 사실 그 두 숫자를 보고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이 이어져서 연락을 드리게 된 거긴 하거든요. 네. 제가 대선 기간 동안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른 정당들 공약도 다 봤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문제의식과 그걸 해결하는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되게 아쉬웠는데, 근데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집을 딱 봤는데 제가 거기에 다 동의하진 않더라도 문제의식이 선명했고 정책이 구체적인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이랑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더 인상적이고 공감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되게 많았잖아요. 기후도 있고, 소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다양한 선명한 문제의식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표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표는 주지 못했지만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왔던 씁쓸함이 뭐였냐면, 윤석열 정권을 끝냈고, 그게 뭐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어쨌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고, 근데 예전에 문제라고 했던 그 정치가 나아진 건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선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총선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두 이념과 두 정당의 그냥 헐뜯는 싸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 그 13억 후원금에 해당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내지 못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 과연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냐, 또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나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냐, 아니면 더 심화되었느냐,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삶 자체가 더 팍팍해지고 대출은 더 늘어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서 나의 삶, 우리의 삶, 그걸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선명하게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으로 갖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공감을 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과 같은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우려가 아니라 상당한 이제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상당한 이제 고민을 했던 유권자가 또 꽤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차별 문제라든가 이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가 훨씬 더 소수자의 목소리를 안을 수 있도록 정치적 힘을 표로서
확인시켜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높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여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래서 양당 구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양당 구도에서는 선택지가 이게 이제 단순 다수 승자 독식 방식의 이제 선거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아니면 B인 구도에서 제3의 정당을 줬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다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사실은 내가 두 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차선 또는 차악 이쪽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달리 말하면 선택이 강요받는 이 이제 선거제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3의 정당이 선택을 받기가 매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자꾸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전에 이탄희 의원 기억하세요, 혹시? 알죠. 이탄희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이 양당 구도, 이 반사이익 구조를 좀 깨자. 서로 이제 소모적으로 비난만 하는 정치 이제 그만하자. 저는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있고 유권자들도 공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이거를 좀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이제 그대 양당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제 그 양당 구도가 오히려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선거제도든 뭐 정치개혁이든 실제로 이제 그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거든요. 근데 국회 구성을 보면 1당과 2당이 그 양당이에요. 이제 우리가 제3의 정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 수가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소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돼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서 사실상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양당이 선거제도라든가 정치개혁에 대한 것을 결국은 이제 타협하게 되는데, 양당의 구도에서는 이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이 표를 양분시키잖아요. 훨씬 더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집권한 상태가 됐을 때 결국은 다시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게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치가 정말로 우리 사회나 정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양당 구도가 대결 정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정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 이제 개헌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2028년에는 총선이 있고, 네. 그 전에 그때 바꾸던 뭔가를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정치에 더 다양한 얘기를 담을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저희 둘이서 얘기 나눴던 그 구조를 조금씩 깨나가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듣기로는 결선투표제가 어쨌든 그 구조를 깨나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결선투표제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확히 이제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결선투표가 보면 이제 일단 1차 투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또는 정당에게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 어떤 이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뭐 4개 정당이든 3개 정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민주노동당에 진짜로 정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할 거야.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지만 정책이 너무 좋고 하니까 할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자유롭게 투표를 했을 때 그게 5%가 되는 10%가 확인이 되죠. 지금 우리 예를 가지고 들어보죠. 민주당에 덜 가게 되겠죠. 뭐 국민의힘이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1등하고 2등은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 한 3당이 된단 말이죠. 1, 2등이 다시 결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 득표가 더 확대되려면 결국은 이제 자기 쪽과 가까운 당하고 뭔가 선거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민주당하고 선거연합을 한다고 할 때 그냥 하겠어요? 우리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로 이제 절충하게 되죠. 자, 이걸 관철시켜 달라.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매우 좀 진보적인 정책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비동의 강간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절충해서 반드시 이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화한다. 아니면 연립정부를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제 장관에는 이쪽에 있는 그 후보를 실제로 이제 내각에 입각을 해서 연정을 한다. 이런 이제 합의를 해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유권자 입장에서 제가 투표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정당의 싸움에서 내가 우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고 일정 부분 강요되는 선택을 겁내지 않고 처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열리는 게 결선 투표제고 맞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거대 정당은 소수 정당과 정책을 절충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결선 투표제 말고. 저는 이제 위성정당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예.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대통령을 두고 얘기했다면, 그럼 국회에서 입법부가 주로 보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아, 근데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 선거에만 해당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네. 뭐 서울시장 이런 데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국회의 구성이 국민의 의사를 어떤 식으로 대변하고 이걸 제도화할 거냐. 국회가 300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국민의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정의당 시절에 심상정 대표로 상징되는 이제 그때 정치개혁을 시도를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 준연동형이라는 게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뼈아픈 이야기인데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 감정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찍어주는 이런 이제 구도를 벗어나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정당들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연동형도 제대로 된 연동형이 아니었죠.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비례대표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이제 했던 것이고 그조차도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므로 인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다 양분해 가는 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구도를 어떻게 이제 그럼 앞으로 바꿔낼 거냐라는 게 지금 숙제로 남게 된 거죠. 연동형 대표제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그 위성정당을 통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을 다 뺏어가는 구도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어떤 엄청 경우에는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지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뭐 전문가들도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게 방지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완전 비례대표를 가자라든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지역구를 선출하고 있는 오래된 선거의 관행이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뀌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서는 뭐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뭐 시도한다든가 또는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만들어서 일정한 권역에서는 2명만 뽑는 게 아니죠. 1명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뽑게 하면 1당과 2당만이 아니라 소수당의 후보들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방안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죠.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정리되는 게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인 것 같거든요.
좋은 뜻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구조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조인데 이거를 바꿀 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가 저는 그게 답답하거든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서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양당 진영 정치라는 것이, 양당 정치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 왔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양당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반사이익을 가지고 집권하는 구조를 갖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런 소수자들이라든가 약자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복지 문제를 자기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실현해 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뭐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쟁 중심의 이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당 정치가 정말로 정말 필요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대단히 커져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야 될 때는 됐죠. 주권자인 시민들이 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양당 정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그 서로가 집권을 했다가 그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도에서는 결국은 이제 집권할 때야 자기가 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봤잖아요.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을 반대 세력으로 몰아서 엄청난 이제 검찰의 그 탄압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구도를 깨주는 것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제 결국 그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쪽에서는 제3의 정당이 함께 다당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안정적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당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서로 이제 죽이듯이 정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 정권을 뺏기는 순간 모든 걸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오로지 권력을 다시 어떻게 뺏어올 거냐 여기에 골몰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 보더라도 굉장히 불행한 권력 구조인 거죠. 제가 요 질문을 하면서 요 정치개혁은 마무리하고 싶은데 내년 지방선거 개헌 만약에 개헌까지 한다고 하면 선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선거에서의 쟁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년이 보면 지방선거이잖아요. 지방선거도 여전히 보면 이제 양당 중심의 구도에서 전혀 뭐 크게 다른 게 없긴 한데 그나마 이제 제3의 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 선거구는 3인 선거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의원을 3명을 뽑거나 4명을 뽑는 이런 이제 선거구가 있어요. 선거구가 커서, 예. 지금 양당이 워낙 거대하고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에서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이거 당연시 되는 구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3명이 되거나 4명이 되면 그 다음에 소수장들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당선 여부가 소수정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들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 선거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의 공약에 공감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뭐 대통령이나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는. 지방에서의 정말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대표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주민으로서의 자기
이제 조건을 개선하려면 자기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여기에 좀 더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선거 전에는 그런 의식, 그리고 선거구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 네네. 그거일 것 맞습니다. 같고, 선거 자체에서의 쟁점, 그러니까 개헌이든 뭐 지방 그 선거에서의 어떤 공약이든 거기서 그 어떤 의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개헌 이야기를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제나 또는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 헌법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갈 거냐, 아니면 입법으로 바꿔 나갈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 하게 될 텐데,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선거제도나 정당법 제도에 대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역은 이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지역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유리하거든요. 단순히 그대 이제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그 부분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지역 정당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치개혁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정당은, 제가 지역정당 그 공약 보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이거 되게 좋다. 그러면 지역 자치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렇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었던 의문은, 지방의회에서는, 그 단위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은데, 이게 국회 구성에도 이게 적용되면, 그거는 그 인구가 많은 지역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물론 지역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후보를 낼 수 있겠죠. 당연히. 어차피 지금 지역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그 지역에서의 제대로 된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그냥 중앙당에 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의 양당 구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겠죠. 어렴풋이 이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호기심 가지고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2부에서는 노동 개혁 관련해서 노동개혁. 네, 네.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